변변한 정치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마수들의 카운터펀치 시간인데요. 오늘은 도태우 변호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변호사 이렇게 변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댓글에 보니까 두 분이 오늘 의상을 좀 맞춰 입고 오신 것 같다 뭐 이런 댓글이 보여요. 뭔가 좀 잘 어울리는 한 짝이 아닐까 싶은데 총선 백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며칠 전에 발표된 거긴 한데 총선이 한 201일 정도 지나고 나서 나온 백서인데요. 일단 2조 심판론을 내세운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내세울 만한 공약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때 뭐 후보로도 뛰셨으니까 호준석 대변인은 이런 지적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그 백서 특위의 위원이기도 했거든요. 네. 백서 특위 백서 집필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21대 총선 백서도 봤거든요. 근데 그 이번 거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이 비슷해요. 백서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도 지적된 것들이 고쳐지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이번 총선 백서가 그때와 다른 점은 이번 총선 그때 총선 때는 그 청와대, 네. 뭐 대통령실 이런 변수가 없었죠. 그때 야당이었으니까. 네. 그냥 당이 다 잘못해서 진 거예요. 근데 이번 총선에는 대통령실이라는 변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선거를 뛰어본 입장에서 사실은 그걸 부인하기가 어렵죠. 대통령실에서 비롯된 변수들이 선거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백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에서 내는 백서인데 뭐 60% 70%를 다 대통령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쓰기는 어려운 측면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분야별로 지난번과 비슷하게 이제 기술하긴 했는데 그렇게만 해놓으면 네. 아니 실제 페이는 따로 있는데 이거 무슨 그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시각도 있는 것이거든요. 2조 심판론이나 공약이 특히 선거 중후반 전에 부족했다. 그 얘기는 저는 그 사실은 그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느끼기 때문에 2조 심판론 때문에 졌나? 공약이 없어서 졌나? 여기엔 또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약간 이제 그 대통령실이라는 존재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실 발로 불거졌던 여러 논란들을 좀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백서에서 짚은 걸 보면 일단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좀 꼽았어요. 여러 가지 대통령실발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정 간에 나온 엇박자가 좀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 같은데 도 변호사 보시기는 어떤가요? 네, 그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그 기본적으로 선거에 대해서는 당이 주도해서 네. 예, 그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변수, 대통령실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된 변수로 보고 네. 그 선거의 직접 주체인 당의 책임 부분을 이렇게 그 좀 그 가리거나 네. 그 과소평가하는 부분은 좀 그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백서가 접근한 것은 열린 태도로 네. 예, 그런 부분을 함께 이제 조망하면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 당정 관계와 관해서는 그 생산적인 긴장이라는 말이 백서에서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예, 혹자는 뭐 뒤에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말하고 모순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으시던데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생산적인 긴장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데 굉장히 좀 핵심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생산적인 긴장이라고 할 때는 그 당이 무조건 추종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당이 그 리딩업적인 자세 그러니까 네. 밑에서 위를 이렇게 이끄는 대통령도 국민을 밑에서 위로 이끄는 입장 아닙니까? 네. 네. 그러한 그 관계의 긴장이어야 하는데 마치 이제 당은 다른 결론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태도라면 그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긴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앞으로 많이 좀 발전돼야 될 부분 아닌가 예,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계신 도태우 변호사가 당사자이긴 한데 그 총선 백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도태우 변호사와 장해찬 전
청년최고위원회 공천을 취소한 것을 두고 외부 비난 공세에 흔들려서 혼란을 야기한 결정이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담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책임을 묻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태우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아마 장해찬 전 최고위원 그 말씀의 핵심도 제가 볼 때는 공적 책임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공적인 책임 부분이 공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적으로 이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하고 저 경우에는 그 핵심이 되었던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평상시에도 그렇고 선거 때는 더욱 중요했던 것이 일종의 우리가 단일한 그 색깔이라기보다는 스펙트럼입니다. 네. 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러나 정체성이 없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었던 통진당의 상당수가 포진된 진보당을 선거 연합으로 이렇게 연합했던 민주당과 네. 헌정 수호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단적으로 갈린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네. 당이 스펙트럼이 넓지만 예. 그러나 헌정 수호 연합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윤 대통령도 당선됐고 총선에서도 그 연합은 유효했는데 네. 오히려 상대방은 그 굉장히 공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보당과의 연합을 통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맞받아쳐서 공격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거 전략적으로 이용한 그 이슈를 덮고 다른 이슈로 초점을 돌리는 부분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말려들지 않았나. 좀 돌려서 말하셨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 공천 취소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총구를 그 바깥으로 돌리지 않고 내부로 돌렸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향후로도 결국 예. 책임이라는 것은 네. 이 중요한 헌정수호 연합을 복원해야 되는데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당 대표가 되신 후에 과연 그러면 그런 그 헌정수호 연합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네. 아니면 그게 오히려 더 지금 위태롭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저는 좀 우려스럽게 예.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총선 백서 특위위원으로도 참여하셨으니까 근데 이 도태우 변호사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케이스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좀 백서 특위 내에서는 좀 논의가 됐던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분야별로 소위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공천 소위에서 쓴 거라서 제가 이제 직접 참여하진 않았고 네. 그 내용에는 지금 그 잘못이다 이렇게 단정된 건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취소되면서 혼란이 야기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됐습니다. 네. 저는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는 결국 이제 중도층이 마음을 주셔야 이기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가 비대위원장이라면 저도 사실은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도 선거를 치렀었던 후보 입장에서 네. 그 문제가 그때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수도권에서 이길 수도 있다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었을 때 격전 상황이었고 네. 그런 것이 중도의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큰 변수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부터 공천 취소 결정 내렸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지하는 결정이 있었죠. 예, 그랬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또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두 후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랬었던 아프지만 또 본인들한테 미안한 측면도 있지만 전체 선거를 위해서 결정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 다시 돌아가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 변호사는 너무 말씀을 조곤조곤 하시는데 사실 아까 듣다 보면 이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대표로서의 당을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신 것 같아요. 근데 장해찬 전 최고랑은 좀 다르게 그래도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한 대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예를 들어 아까 모두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네. 그 운동권 심판론이다가 이조 심판론이다가 읍소 전략으로 바뀌었다. 근데 운동권 심판론에 대한 좀 얕은 그 이해가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권 심판론을 하나의 어떤 위선 부정부패의 문제 이렇게 곧잘 이해하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그 진보당 사례처럼
그 반헌법적인 헌정 파괴적인 좀 실질적 법치를 파괴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 정권 연장을 거부했고 네. 또 그런 그 위기감 부분은 사실 그 상대방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때 그러면은 운동권 나라로 되돌아가자는 거냐 우리가 그때 잘못된 국가 방향성 국가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하지 않았냐. 네. 만약 이렇게 정권을 흔들면은 우리가 다시 그때 운동권 세력에게 힘을 주고 그 노선으로 다시 가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안정을 줘야 된다. 이렇게 운동권 심판론에 상당한 그 뿌리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얕게 뜨다 보니까 그게 결국 그냥 그 위선적이고 부정부패 세력인 이조를 심판하자. 이렇게 흘러가고 그게 또 그 영향력이 약하니까 그 다음에는 위기를 맞고 읍소 전략.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듯이 좀 그런 부분에서 그 전선에 서서 최전선에 서서 이런 그런 법치 수호와 법치 파괴 이런 전선에서 활동하던 일종의 전사로 불리던 네. 그 예.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큰 흐름과 구도를 본다면 우리 그 당이나 우리 전체 정치에서 좀 의미가 쉽게 좀 이렇게 그 대체되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총선 백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제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을 좀 재차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 특별감찰관마저 도입을 못한다면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랑 의견 조율인 것 같거든요. 지금 좀 두 사람 간의 조율이 가능한 그런 분위기인가요? 어떤 기류의 변화는 좀 엿보이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도 최대한 이제 발언 수위를 좀 낮추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라는 실명을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 지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성의를 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듯이 대통령실도 여러 방안들 고민하고 있다. 예. 친윤계 의원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의견 개진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흐름은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최소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은 과연 특별감찰관으로 그 정도로 납득하실 수 있을까라는 우려조차도 있는데 네. 특별감찰관도 못한다면 특별감찰관은 없던 거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예. 대선 이제 공약인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여야가 합의하면은 추천하면은 임명하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인데 네. 그것을 못한다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그것 때문에 못한다면 우리는 이거 하기 싫으니까 이거 안 하고 저쪽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하기 싫어하니까 서로 안 하고 서로 그 변명이 그 도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1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다. 어쩌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달이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시급하게 선제적으로 빨리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감찰관을 뭐 사실 안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긴 하되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중요하니까 그건 연결해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북한인권재단 경우에도 러시아, 북한의 거의 노예병사에 해당되는 그 심각한 인권 침해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감찰관은 법이 있는데요. 법에 보면은 임명 절차에서 국회가 3명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 그중에 임명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보셨듯이 그 법에서 이제 국회 추천 규칙에서는 여 2명, 야 2명 이 그 상설특검법 관련해서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에서 그 여당은 배제하는 거로 그렇게 고쳤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총 7인인데 국회가 4명인데 4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규칙 개정을 지금 눈앞에서 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그러면 특별감찰관 임명 경우에는 또 어떻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 법이 도입되고 두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특검으로 이어지고 탄핵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보수 진영 국민들의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그 가족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때도 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때에 특감이 있었냐? 없었단 말이죠. 특검도 못하고 당연히 탄핵도 안 됐죠. 그러니까 너무나 극명하게 이 대조가 되고 있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사조차 제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되고 있지 않은 그처럼 이렇게 극명한 대조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라는 게 그냥 기계적인 정의만으로 잣대로 할 수 있느냐. 법에서도 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는 형평과 정의라고 하는데 하물며 정치에서는 그런 상대방의 지금 흐름 또 우리 국민 또 가까운 그 헌정사의 흐름을 같이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설특검법의 부속 규칙을 야당이 개정한 것은 사실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을 연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 생각하고요.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가 그것 때문에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것도 너무나 논리에 그걸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실까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도 야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식 우려 같으신데 이건 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규칙이었고요. 아까 그 상설특검은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잘못했죠.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한 것부터 잘못이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그런 무슨 옷값이니 타지마할이니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일 없자고 지금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 이 주장에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지금 약간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설특검은 진짜 국회 규칙 바꾸는 거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은 법안 문제여서 야당이 통과시킨다고 해도 실제로 그게 바뀔 가능성은 좀 낮았잖아요. 아니 특별감찰관법 자체는 그냥 국회에서 3명의 후보를 이렇게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딱 해서 부속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국회 추천이라는 것이 현재 야당 흐름으로 봤을 때 과연 이상적인 형태로 가깝게 흘러갈 거냐에 굉장한 의문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그 어떤 제가 인과적인 논리로 네.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 시간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진정한 국민통합, 헌법적인 국민통합을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헌법적인 국민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가 고민 저 나름대로는 많이 해봤는데요. 그 저는 아까 전 같은 우리 지금 최근에 한 1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전제가. 예. 그런데 철저한 수사를 해서 모든 것이 국민 앞에 이제 쫙 이렇게 눈앞에 나열이 됐습니다. 나열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마치 우리가 위대한 사회계약처럼 자 전직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뭐 형사 문제까지 관련된 이런 잘못이 있다. 그러나 우리 앞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구속은 하지 말자. 네. 그것을 하나의 국민적 위대한 합의로 끌어올리자. 불행한 역사를 계속 되풀이하지 말자. 네, 그런 전제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만 그런 위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저는 헌법적인 국민통합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특감에 대해서는 두 분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고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마지노선으로 11월을 제시를 한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11월에는 여러 가지 국내 이슈도 있지만 국제 이슈도 있고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11월 내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이죠. 마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네. 우리 국정 운영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이죠. 민심이죠. 근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20%대라고 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면 내가 마음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그 시한이 제가 보기에는 11월을 넘기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것은 임기의 반환점이기도 하고요. 11월 10일이. 네. 그리고 당정 간에 이렇게 이견이 있으면서
그 충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저러면서 좀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이제 그 어쩌면 그게 꺾일 수도 있는 한 달이 더 지나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네. 선고를 이제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가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각인될 것이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법치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다시 드려야 네. 4대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헌법 정신의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 그런 시한이 저는 11월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서 제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에 좀 퍼져 있는 게 11월을 넘기면 힘들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거군요. 그 시점을 좀 이제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 네. 어제 100일 기자회견 후에 한동훈 대표가 내년 4월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원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최근에 이제 원외대표다 보니까 당의 어떤 장악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 때문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대변인으로 같이 보시기에 좀 원내대표 한계는 극복할 필요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원내면 아무래도 좋겠죠. 지금 예. 이제 의원총회도 원내 전략을 결정하는 게 의원총회로 당원에 규정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추천해야 되는 거니까 의원총회에서 이제 총의를 모아야 되는데 그쵸. 한 대표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내인 것이 좋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년 4월 재보선 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나요? 없을걸요? 그때까지 확정 판결이 나는 것이 예. 아마 없을 겁니다. 4월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기 어려울걸요. 아예 그냥 뭐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제가 보기엔 보시는군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얘기 같은데요. 예. 원외대표의 한계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그 원내 문제도 그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전 그 말씀과 관련해서 네. 그 11월 이 부분이 자꾸 강조되는 것이 저는 그 야당의 프레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야당 프레임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물론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다는 그런 부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는 좀 왜곡된 그 이슈하고 진짜 이슈하고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11월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비전 제시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네. 봤을 때. 예. 여러 가지 정말 국민들이 우려하는 민생 문제나 또 급변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국제적인 상황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마당에서 제2기 남은 후기에 우리 정부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1월에서 정부가 리얼 이슈로 진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이런 중차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두고 계속해서 초점을 그 영부인 문제라든지 거기에 맞추고 싶어 하는 것은 야당입니다. 왜냐? 특히 그 당대표의 그 형사 선고가 있기 때문인데요. 무려 재판을 4개나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정이 4개고 혐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재판에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굵은 것들이 한 재판입니다. 이거 하나로 쳐서 4개고 5번째 법인카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 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은 선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그 유죄가 나면은 태도가 달라질 거냐?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네. 이미 조국 대표가 그 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심이 아니라 사실심 끝나는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무죄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총선에 출마해서 네. 당선까지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넉넉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1심일 뿐이고 2심을 가서 실형이 나고도 그런데 재판이 잘못됐고 원천적으로 수사가 잘못됐다. 지금도 그래서 수사검사 탄핵 남발하고 오히려 수사검사를 특검하자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여당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좀 그 우리들의 실질적 법치를 위협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많은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근데 사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 한동훈 대표가 생각했던 건 10월 안에 매듭이 지어졌으면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11월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논란은
일단락을 지어야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제안을 했던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 제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네. 저는 국민들이 그 비전을 몰라서 지금 마음을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이제 정체성과 방향은 국민들이 이제 대략 인식하세요. 그리고 실제 성과도 많이 났죠. 어제 네. 한 대표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원전 착공도 마침내 이제 대못을 빼는 착공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이 있는데 국민들이 왜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주시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께서 여기에 뭘 자꾸 개입하시나 그런 의심.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쓰시는 인사들에 대해서 저런 분들은 이제 또 시간이 오래 되기도 했고 네. 좀 바꿈으로써 우리가 좀 달라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젠 있을 때가 됐는데 하는데 계속 이제 그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국민들이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저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네. 여당까지도 요구를 하고 또 임기 반환점을 도셨고 그런 시점에서 그래서 11월에 그런 것을 하시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두 분 생각이 좀 많이 엇갈렸는데 뭐 민주당 얘기하면 좀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1월에 또 사법 리스크 이제 선거 두 개를 앞두고 있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 요즘에 보면은 좀 이렇게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행보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보수 멘토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을 좀 만났는데 네. 오히려 이제 당에서 좀 세게 탄핵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은 좀 거리를 두고 오히려 약간 정말로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서의 행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요새 이제 그 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탄원서 막 하잖아요. 탄원서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탄원서 하고 뭐 무죄 서명 릴레이 이런 네, 거 하고 그거 하잖아요. 저는 어제 윤여준 전 장관 만난 것도 탄원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재판부를 향해서 야 봐라 이렇게 보수 원로도 나를 만나고 있어. 그러고 이분이 이재명 대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 그런 저는 시위 같아요. 한동훈 대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아니 여당 대표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야. 내가 그 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런 모든 게 그거 지금 다 의식한 거 아닌가. 네. 지금 본인 입장은요. 제3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재판받고 있는 본인 입장은. 예. 저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까지 무슨 중도 외연 확장할 때 윤여준 전 장관님 또 이상돈 교수 김종인 김종인 대표 예.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부터 하던 만나던 분들 윤여준 장관님은 1990년대 청와대 공보수석하고 장관 하셨던 분이에요. 네. 좀 새로운 거 좀 신선한 거 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도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행보 자체가 그냥 탄원서 받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이재명 대표 앞과 뒤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두 분 말이 좀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 대표 경우에 보면 언론에 보도된 게 답답한 게 싸우다가도 정치가 화해해야 되는데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막 서로 미워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듯이 개딸이라 이름부터가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 감정 싸움 팬덤을 이용하고 허용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과방이 법사위에서 보여준 친명계 의원들의 언행 그걸 법관 출신 주제 이런 거에 경고 한번 했다고 다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네. 그리고 이 합리적인 그 확립된 관행을 깨고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또 독차지해 버렸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누구에 대해서 지금 감정 싸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다음에 윤여준 전 장관님이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분들이 권력을 잡아서 누구를 보고 말하는 건지. 네. 윤 장관님은 이 청와대 쪽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듯한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이 대표 쪽으로 돌려져야 될 말이 아니냐. 대화를 안 한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법사위 운영의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인 관행이었던 것이 운영위는 대통령에 관계된 걸 다루기 때문에 여당이 위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법사위는 그 소수 정당이 2당이 해야만 다수의 폭정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2당이 맞는 합리적인 관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다수 의석을 획득했다고 해서 힘으로 다 눌러버리면서 그걸 이름을 법대로 하자. 이럴 때는 법대로 하자.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그건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의회주의 정신이라는 게 영국에서도 이 명예혁명 그럴 때 이기고도 자기 왕권을 주장하지 않는 데서 의회주의가 탄생하는데 예. 승자라고 마구 정복권 갑질 이렇게 하는 데서 그 의회주의 대화 정신과는 멀지 않나. 그러고 지금은 다시 대화 이야기하고 감정 싸움하지 마라 그러고 예, 앞뒤가 너무 다른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이 모순된 얘기를 계속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변변한 정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